정책이 경제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형중 랩2050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어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추가 3명 임명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보류하겠다. 이렇게 긴급 대국민 담화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는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이제 밝혔고 발의를 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그 후임자로 여겨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 국무회의 간담회, 국무위원들의 간담회를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한덕수 탄핵은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분 지금 상황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의견 주시죠. 저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그 백척간두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떤 비극이 있기 전에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나 시점들이 있긴 있어요. 예, 저는 약간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제 정부나 중요 인사들이나 이제 야당, 여당 모두의 이제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에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상황이 어제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습담화로 이제 그 펼쳐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그 여야 간의 합의를 요구한 것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야 간의 합의가 이게 이제 마치 그럴듯해 보여요. 이게 마치 저는 굉장히 교활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럴듯해 보이냐면은 여야가 합의한다는 것은 마치 정치권에서 뭔가 바람직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야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여야의 합의로 요구를 했단 말이죠.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마치 이걸 좀 비유로 써도 좀 많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좀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말씀드릴까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 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지난 주말이나 이제 주초부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와 이 국힘, 뭐 권성동 원내대표로 대변되는 국힘의 이제 미략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안이하게 이거를 이렇게 안 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지인들이나 뭐 제가 사회 원로분들하고 4시간 대토론에도 크리스마스 때 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굉장히 말씀드렸는데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 인간들이 아니고요. 뭐 국익을 위해서 무슨 뭐 그런 민심에 따라서 이런 거가 안 먹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예상을 하시고 안전벨트도 좀 단단히 매시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이야기한 내용은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헌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체제잖아요.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고 그걸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있고 이게 다 헌법 조항에 있는데 헌법 조항 제가 이것 때문에 또 헌법 조항 찾아봤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돼 있어요. 국가기관 사이에 이 분쟁이 생길 때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3부 간의 갈등, 그러니까 법원과 국회 갈등,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있을 때 대비해서 3명씩 추천을 해서 9명으로 재판관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9명으로. 그리고 3명씩 추천한다는 것은 3개의 권력이 다 각자 자기 몫을 가지고 공정하게 그들 간에 대통령과 국회 간에 분쟁이 생길 때 대비해서 그들 간에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명을 하는 것인데 한덕수 이 총리는 자기가 다 임명하는 걸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대통령 헌법재판소를 다 임명하는 대통령은 정말 절대군주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구조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각은 다 동조를 하겠다고 최상목 부총리는 방금 얘기를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선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 국회에서 의결하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되면요. 탄핵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탄핵의 기준이 150일이냐 200이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잖아요. 의원 그
대통령 기준을 적용하니 아니면 총리 기준을 적용하니 예, 뭐가 됐든 그 논리를 제가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총리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더 다수설이긴 하지만은 권한대행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해설서 헌법재판소 2015년에 나오는 거 헌법재판소법 뭐 여기에 따르면은 당시에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썼던 거는 권한대행에서 했던 불법은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에 준해서 하는 게 맞고 총리 때 했던 불법은 총리 과반으로 하는 게 맞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렇다고 무조건 맞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국회의장이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어쨌든 표결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151인지 200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다수설은 151로 우원식 의장이 결정할 것이다. 이미 마음 먹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국힘에서는 이미 이거는 위헌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법상으로 보면은 탄핵이 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헌재로 가잖아요. 네네네. 헌재로 가면은 헌재에 두 가지가 갈 것 같은데 하나는 가처분 신청. 근데 지금 그 국힘 쪽의 주장은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아예 그 이를테면은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은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프로세스를 보면은 어쨌든 국회의장이 그 기준을 결정을 해서 150일이든 200일이든 결정하는 순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게 돼 있고 그거를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은 한덕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걸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아예 탄핵이 되지 않았다 이거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불법이다라고 해서 탄핵 대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한덕수가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지금. 그런 주장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데 한덕수 쪽은 오늘 오전에까지만 해도 권한쟁의 심판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한덕수 쪽 얘기였어요.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 이 판에서 발 뺄게 그냥 차라리 탄핵해줘 그냥 나 여기에서 가운데 껴가지고 이런 거 싫고 그렇다고 윤석열 배신할 수도 없고 내가 그냥 나 빠질게 니들이 알아서 해 약간 한덕수 전형적인 한덕수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직무정지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우원식한테 그런 거를 해석할 권한이 있다 없다 막 주장을 해서 주진우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나와가지고 무슨 그거를 150일인지 200인지 국회의장이 해석할 권한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200이야. 미친 X 같은데 그럼 쥐는 해석할 권한이 있나요? 네, 제가 뭐 욕설이 막 나오는데 어쩌면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법상으로는 직무가 정지되게 돼 있어요. 그 최종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최종적으로 해석은 헌재가 하게 돼 있는데 아직 헌재가 살아 있으니 네. 물론 6인 체제가 또 불법이다 뭐 얘기하고 있지만 헌재가 또 이진숙 거 인용해서 6인 체제를 지금 받아들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프로세스로 가서 최상목이 이제 다음에 받아들였는데 최상목도 아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좀 나이브하게 최상목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인간들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민주당이 고민을 하는 거는 최상목을 그러면 탄핵을 하고 이주호한테 넘길 것인가 아니면은 국무위원들 전원을 탄핵할 것인가 그 탄핵이 그러면은 국무위원들 중에 예를 들면은 예전에 노종면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 불법성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볼 것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계엄에 국무회의에 참석됐던 10명만 딱 골라가지고 탄핵을 해가지고 지금 21명이니까 과반을 못 넘기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정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탄핵을 할 것인가 요거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그러면 국무회의가 정지되잖아요. 과반이 안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이 국회가 의결한 게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게 바로 임명된다라고 해석할 또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정지시킨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무회의가 꾸려질 때까지 그리고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또 유지될 거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뭐 이런 시나리오로 보시면 돼요. 그 상황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은 없는 거죠 지금. 누가 그런 상황까지 그런 상황을 지금 누가 가정을 해? 네, 지금 그러니까
헌법상의 미비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줄 사실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대통령이 쿠데타하는 상황은 아무도 생각 안 그렇죠. 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세계 정치학계에서도 2024년 12월 한국의 정치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사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법상의 미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미비 중에 하나가 권력을 잡은 사람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친위 쿠데타의 1차 시도가 실패했을 때, 1차 시도가 실패했으면은 최고 권력자를 탄핵시키는 조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친위 쿠데타를 동조하거나 공모했던 사람들일 거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세계사적으로도 상당히 드문 사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헌법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대비한 사실 헌법상의 대비가 어쩌면 참 안타깝지만 그런 것까지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불투명한 영역, 그레이 영역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김종인 평론가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따져야 되고 그거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와 그레이 영역, 불투명한 영역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 불투명 영역을 보면 지금 뭐 150표냐, 200표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150표냐, 200표냐에서 좀 따져봐야 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 가결 정족수로 200표를 요구하는 사안들이 크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크게 세 가지 뭐냐면은 국민 투표랑 그리고 개헌이랑 대통령 탄핵 소추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 것은 굉장히 이게 헌법상의 헌정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200표냐 150표냐는 굉장히 또 기술적인 논란이고 아주 그레이한 영역이지만 결국은 좀 원칙대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의 좀 가설 중에 하나는 윤석열 씨 본인이나 지금 이 사안에 관련된 분들이 정치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야의 목소리를 다 들으면서 이거는 여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이거는 야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거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예측을 많이 했어요. 다 예측을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예측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거의 빠짐없이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 또 윤석열 씨가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 또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또 그럴 만한 또 이제 근거가 되는 발언들이 있었었죠. 헌재 심리가 우선이다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것들 다 지금 비켜나가는 의사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지속적인 좀 교란을 노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의 이 불투명하고 지연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결국에는 윤석열의 그걸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한을 노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확실한 거하고 불확실한 거 말씀하시니까 하나씩 조금만 따져보죠. 지금 상황이 복잡하니까 일단 일단 내각의 입장은 정해진 것 같고요. 한 총리하고 최 부총리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제 헌법재판관 이 내각에서는 임명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초헌법적인 얘기이거든요. 헌법 조항이 분명히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이 정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초헌법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마 오늘 오후 3시에 아마 국회에서 탄핵 발의안을 의결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 거기서 150표를 넘겨야 가결되는 거냐, 200표를 넘겨야 가결되는 거야의 쟁점이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거기선 일단 150표를 기준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마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척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51입니다. 과반이니까 150이 아니 150이면은 부결이에요. 300명이 다 투표한다고 전제했을 때 150명이면 부결이고 과반이고 3분의 2니까 이제 200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아직 당론으로 결정을 안 했지만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당론으로 아예 불참 자유투표가 아니라 불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당론을 어기고 4명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투표를 했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200표 안 넘는다. 195표에서 뭐 193표 뭐 이 정도 사이에 이제 탄핵 찬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쟁점은 그대로 헌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150표로 아마도 우원식 의장은 151표로 결정을 할 것이고 190한 4, 5표 정도 나와서 통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직무정지를 한 총리 직무정지를 의회에서는 국회에서는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아까 직무정지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가능성이 높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분위기가 그런 거는 뭐 오전까지는 맞는데 이게 상황이 맨날 휙휙 변하고 국힘에서 뭐 권성동이나 뭐 권영세나 이런 분들이 이거 한덕수 너 나서야 된다. 네가 지금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압박하면은 뭐 본인이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 근데 이게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라서 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기관끼리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의 권한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입법부가 지금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그렇죠. 부딪히는 거로 봐야 되니까 한덕수가 직접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도 할 수도 있고 가처분 신청 빨리 나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한을 침해당했다라고 얘기해서 가처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럼 국회 의결에 탄핵 의결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덕수 총리가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어제까지 취재한 바로는 의지가 없대요. 한덕수가 여기 이 판에 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털고 싶은데 국힘이 가만두지 않은 윤석열이나 국힘이 그거를 원하지 않으면은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가서 그런 거를 다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저는 한덕수가 처음부터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내란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느 정도 받을 거다. 근데 내란특검 끝까지 고민할 거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인 그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거다라고 많이 예측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김용현 측에서 갑자기 기습 기자 회견을 했는데 상당히 좀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윤석열의 2차 담화 내용과 거의 유사했는데 많이 엉성하고 뭐 내용 비문도 많이 섞여 있고 좀 그런 이제 그런 문장들이었는데 좀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김용현 본인은 국민들의 통행 금지 내용까지 담았는데 윤석열이 삭제 지시했다라는 것이 좀 그것도 충격적이고 포고령 초안이죠. 네, 포고령 초안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에 대한 내용을 사전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덕수 대행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사실과 다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즉각적으로 나섰어요. 저는 그 태도로 봤을 때 본인이 이미 탄핵될 거를 알고 있어요. 예, 본인이 탄핵될 걸 알고 있는데 탄핵되는 것의 명분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윤석열이 예. 탄핵 인용이 될 것을 아니요. 알고 있다? 본인이 오늘 국회에서 탄핵될 걸 알고 있어요. 한덕수가 본인이 국회에서 탄핵될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저의 해석으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알고 있다. 어차피 탄핵될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계엄에 대한 사전 보고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확실시되고 그게 사실화된다면은 본인이 여태까지 말했던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더러 사실 권한대행으로서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많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탄핵이 돼도 계속 직무를 정지할 의사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거 정지할 의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어제 김용현 측에 대한 되게 강한 반발로서 그 내심이 좀 저는 읽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보면 그러면 만약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과는 달리 이거는 국회 의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직무 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렇게 권한대행 사실 그 다음 차례 최상목 부총리인데 최상목 부총리도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틸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뭐 어차피 혼란이에요. 이래 혼란이나 저래 혼란이나 근데 그 혼란의 크기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법을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그게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151석과 200석 두 주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석을 채택할 경우에는 국힘에서는 이의 제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해석 권한이 그럼 국회의장한테 있는 건가요? 그럼 200석으로 할 권한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없는 그럼 이거 자체가 표결이 안 된다라는 거밖에 주장이 안 되는데 이미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판단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국가기관끼리나 뭐 법적으로 이견이 있을 때는 헌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무력화시키거나 그리고 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헌재 무력화 시나리오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순서대로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 받아들인다고 하면 직무정지 받아들인다고 하면 최상목 부총리가 들어오잖아요. 권한대행으로. 근데 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서 조금 두 분이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151표냐 200표냐라는 논쟁 자체가 굉장히 한가한 논쟁이다라고 요즘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뭐 당연히 밟아야 될 절차긴 해요. 당연히 밟아야 될 절차인데 이제 야당에게는 굉장히 좀 그 신속하게 이 내란 상황을 종식시켜야 될 굉장히 중대한 책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저는 애초에 이 내란의 공모자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 한덕수 그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이제 손쉽게 맡긴 것. 근데 그것부터 사실 문제였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국민들의 이제 생각들도 있고 갑자기 이 사람을 탄핵하는 거는 연이은 줄줄이 탄핵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명분은 쌓였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 차기 후순위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사실 정치권만 나설 게 아니라 시민사회나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언론들 특히 각 부처 출입 기자들까지 나서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 그 후순위 국무위원들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내란 공모에 대한 그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그 정리를 해가지고 야당이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지금 권한대행을 맡아야 될지 그리고 이 어찌 보면 이 내란이 제대로 종식되려면 내란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면 특검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란에 대한 판결이 제대로 나오기를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한 거. 이 두 가지 절차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절차를 아예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이 두 가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절차가 이루어지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의 모든 방법들 다 강구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서울의 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들 중에서 누가 그런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지를 미리 이건 찾아서 네. 나머지를 다 탄핵해야 된다. 탄핵시키는 거는 이거는 이거 프레임을 바람이세요? 내란을 종식시킬 거냐 유지시킬 거냐 이 프레임으로 봐서 내란을 유지시킨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무위원들은 다 어쩌면 탄핵돼야 되는 것이죠. 내란을 유지시킬 생각을 가진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그 국무위원 자리에 유지하고 그게 있죠?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국무위원 전체 탄핵 시나리오죠. 네, 결국은 그렇죠. 계속 네. 안 할 경우에. 그러니까 뭐 짧게 좀 몇 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만약에 전원이 아니라 순서대로 탄핵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부총리 이주호. 그런 다음에 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 그리고 외교부 장관 조태열.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김영우. 산 넘어 산이죠. 자, 일단은 뭐 최상목이 그나마 민주당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주호는 이미 더 훨씬 강경한 입장이고요. 이주호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번에 거기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그 계엄 국무회의 때 안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상임은 유상범 의원 국힘의 유상범 의원 형이에요. 서울대 교수. 그다음에 조태열은 이번에 미국에서 계엄 발생했을 때 미국 대사가 엄청나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버렸습니다. 그랬죠. 그 조태열이고요. 김영우는 알다시피 극우 유튜버죠. 극우 유튜버예요. 그 다음부터 더 이제 황당해지는데 다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탄핵된 상황이에요. 그 법무부 장관 다음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탄핵된 상황이에요. 그 국방부 장관 다음이 행안부 장관이에요. 탄핵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차관 여기에서 예를 들면 법무 차관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김용호까지 이제 만약에 탄핵이 됐다 그러면은 법무 차관이 대행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장관 다음 장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국무위원이냐 아니냐. 예. 그러니까 대행 장관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런 합리적과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거죠. 그다음에 이상민까지 간 다음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인 강정애, 그다음에 유인촌, 그다음에 농식품부 송미령 뭐 이렇게 간 산자부 안덕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탄핵을 할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 없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 탄핵하는데 내년 4월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한 명씩 하면. 그래서 그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퇴임하잖아요. 민주당은 그래서 다 탄핵하고 이번에 한덕수가 안 되면은요.
그리고 최상목까지 약간 지켜보다가 도저히 이 시그널이 딱 오늘같이 나온다. 하루 이틀 지켜보다 그러면은 국무위원 그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다 탄핵시키든지 아니면 전원을 탄핵시키든지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나라가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1,470원 넘어서 이제 1,500원 향해서 지금 원달러 가고 있고 환율이 환율 얘기하는 거 원달러 환율. 근데 오늘 국힘에서 나온 게 한덕수 탄핵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치는데 이재명이 위한 조기 대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하는 거다. 제2의 외환위기 온다. 그래서 국민이 민주당 탄핵할 거다. 이거 유도설 이렇게 나와요. 익숙한 유도설. 예,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치킨 게임이 될 거예요. 이미 돼버렸고요. 누가 더 미친 놈이고 쫄리면 돼지시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거를 법적 이런 걸로 지금 해결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아지고요. 시민 총궐기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87년 6월처럼 지금 이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나리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6인이잖아요. 네. 오늘 SBS 어제 보도도 나온 건데 6인 체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6인밖에 없는데 원래는 7인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나는 그러면 영원히 탄핵이야. 너희 7인 채워지기 전까지 이거 좀 니들이 해석 좀 해줘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을 해가지고 6인 체제로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거를 다른 헌법재판에서도 그 결정에서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나는 이거 6인 체제 안 되겠는데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네. 근데 이게 12월 3일 탄핵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계엄 이전에. 계엄 이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중에 나는 6인 체제 안 하니까 나 이거 못 하겠어라고 들어 누우면은 안 돼요. 6인 체제가 되는 거지. 그건 5인.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6인 체제가 지금 3명이 임명이 안 되면은 한 명이라도 사고나 거리가 생기면은 다음이 추가적으로 임명이 안 되잖아요. 3명이 임명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대법원장 추천인지 대통령 추천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들어 누우면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정영식이 윤석열을 지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 지명한 사람인데 그냥 나 뭐 사퇴할게. 일신상의 이유로. 그럼 거리가 돼서 5명이 돼버리는 그럼 뭐 거네요. 그것도 해석도 뭐 사고냐 거리냐 모르는 건데 그러면은 아예 헌재가 기능이 마비가 되고요. 그거 뭐 테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거를 알면은 이제 보수 극우에서 미친 놈들 같은 놈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관 테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6인이 됐는데 한 명이 정영식이나 뭐 꼭 누군지 알 수 없으나 한 명이 미친 척하고 이거 탄핵 나는 반대세 탄핵 기각 탄핵한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8일 지나가지고 문영배, 이미선 2명이 퇴임하면은요. 네. 그러면은 국회가 추천한 것도 임명 안 했는데 대통령 몫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니까 윤석열이 원래 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난 못한다. 그게 권한인대행이 그때 한덕수가 됐든 뭐 최상무가 됐든 누가 됐든 못한다라고 하면은 4인 체제 되니까 그것도 마비예요. 4인 체제 아무 결정도 못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미 헌재 마비 시나리오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그 중간에 복귀 시도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윤석열은 저기 관저에서 섭정으로 노릇을 하면서 이 지금 이 권한대행 체제가 2년 반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년 4월 18일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윤석열이 사실상 복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맞아. 얘기가 정치적으로 복귀한다인 거죠. 저는 사실상 복귀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 문영배 지금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낌새가 보이면은 그냥 한 명 사퇴해버리면 돼요. 예를 들면 정영식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 사퇴해버리면 안 돼. 붕괴돼 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그게 헌정 중단이잖아요, 근데. 그게 헌정 중단. 뭐가 됐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시나리오가 황당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미 보수 쪽에서는 이걸 염두에 두고 다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재를 마비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복귀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답이 없다. 이건 시민 총궐기 해야 된다. 지금 87년 6월처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절차를 만든 것도 마지막에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죠. 그 민주적인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가도 지금은
고민이 상당히 듭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민주적인 헌정 질서라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법률가들이 마지막 헌정 질서의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절차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6인 체제에서도 이미 균열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6인 체제에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종결은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물론 이제 12.3 계엄 사태 이전이지만 그런 이제 의견이 한 명이 그렇게 의견을 내 가지고 종결까지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헌재가 아직 못 내고 있다라는 네. 이제 어제 단독 보도도 나온 바가 네.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연 6인 체제에서 과연 제대로 헌재가 굴러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지금 정부가 제대로 특히 이제 권한 대행을 맡을 사람, 차기 권한 대행을 맡을 사람이나 그 맡을 사람이 2인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으면은 그 결국에는 2인이 아니라 3인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불안전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다시 복귀한다면은 아마 시민 총궐기나 더 굉장한 시민적인 저항은 더 극심해질 것인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뭐 그 유혈 사태나 무력 진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100% 없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그 위기 중에 위기에 바로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김용현 씨 그 변호인단 기자회견 한 것도 굉장히 좀 불길했는데, 왜냐하면 그 아까 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포고령 2로 자기가 작성해서 대통령한테 제가 받으러 갔는데 이 국민들 통행금지 빼라고 해서 뺐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자백이잖아요. 윤석열 씨가 이거 포고령 2로 결재한 겁니다. 얘기한 거니까 사실 내란죄 성립이 그것만으로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씨가. 근데 저는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란죄는 성립돼도 어차피 그거는 유죄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국민 해치려고 하지 않았어. 국회의원들만 때려잡으려고 했던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극우파에 대한 결집 시그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법망을 피해가겠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도의 노림수고요. 저는 조만간 뭐 몇몇 보수 매체가 의뢰하는 여론조사 같은 것에서 아마 윤석열에 대한 이제 뭐 선호라든지 뭐 아니면 내란 행위에 대한 그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전에 이제 윤석열의 지지도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왔다. 점점 그 이런 수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야당의 지속적인 이런 이제 공격에 사람들이 좀 염증을 내고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시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거리의 정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김준일 평론가님, 이게 마지막으로 헌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건가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왜 혹시 6명이서 탄핵을 최종 인용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있죠. 이런 그 이론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6인으로는 안 된다. 7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또 딴지를 걸 테고, 또 그 6인 중에는 사람이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다 국힘도 생각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6명이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이거는 내란이 아니요,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돼요라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6명이 다 이거는 그 박근혜 때도 만장일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국힘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봐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킬레스건은 계속 얘기하지만 정영식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헌법적 나머지는 지금 다 올 스톱이 돼 있어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영식이 가장 이게 약한 골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6명이 있는데 그냥 탄핵이 인용이 돼서 탄핵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 절차로 이게 다 해소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보기에는. 무한 딴지, 무한 뭐 이렇게 법리 해석 투쟁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탄핵을 시켰다고 지금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금 내란은 계속 저는 내란 진행 중인 거네요. 내란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오늘 한겨레 사설도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거거든요.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영구내란 음모, 영구내란 기도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내전까지 지금 사실상 내전 상황이다. 이게 지금 총칼은 안 들었지만 사실상 내전이고요. 지금 이 상황은. 그리고 이제 뭐 흉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미국의 트럼프 때처럼. 그래서 지금 엄중한 상황이라서
글쎄요. 제가 뭐 그런 거를 판단할 능력도 안 되고 하지만은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불쌍하다 생각하는데 뭐 있을 때마다 나와야 돼서 진짜 나와야 되는 상황이 거의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나와서 뭘 외쳐야 됩니까, 근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라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윤석열을 구속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모든 복잡해졌어, 상황이. 모든 구호가 다 나올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뛰쳐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뛰쳐나와서 지금 상황.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 내란 종식이죠. 내란 종식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당연히 헌재 재판관 임명입니다. 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걸 불확실성에 밀어넣는 것이고요. 내년 3월이든 4월이든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내란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딱 그 부분에서 어제 한덕수 총리의 정확한 워딩은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였거든요. 보류. 헌법재판관 임명할 가능성은 없어요? 아니면 여야 합의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 없어요? 권성동이 오전에 오늘 나 탄핵 좀 시키지 마. 우리 협의 좀 해보자. 이렇게 민주당에 제안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콧등으로 안 듣죠. 이 XX들 또 시간 끌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해서 보기 때문에 그냥 뭐 노로 원라는 대로 간다라는 거고 한덕수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 뭐 배제할 수 없죠. 전 높지는 않은데 한 20% 있다고 봅니다. 20%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에 지금은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악의 상황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아요. 한덕수 설득하면 제일 좋죠. 근데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민주당이. 사실 민주당에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민주당을 못 때려서 안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협상력도 없고 우상호는 2016년에 협상을 했잖아요. 협상을 해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뭔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작업을 했죠. 작업 네. 물밑 작업도 엄청 하고 그랬어요.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느냐. 하지만 지금 이거는 내란과 민주주의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을 때리지 않을 뿐이에요. 문제가 많은 정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때랑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르고요. 저는 권성동이라는 인물에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이분 제가 좀 오랫동안 그래도 상당히 눈여겨본 분이거든요. 이분을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하면 적반하장과 단돌이 이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자당 의원들 특히 뭐 어떤 상임위의 뭐 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간사를 맡고 있어도 자당 의원들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관리를 한다는 의미는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 못 나가게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 못 하게 하는 거에 굉장히 도가 튼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특히 적반하장도 이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보통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떤 목소리 들려 그러면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과 그 다음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다가가는 사람들 뺨을 먼저 때리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도 그 나오는 어떤 제스처나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2016년의 상황과 완전히 다르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야 합의를 요구했잖아요. 지금 이거 국민의힘은 그러면 예.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대표 체제는 그냥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헌재 무력화 시나리오를 그냥 쭉 같이 간다. 윤석열 씨하고 같이 간다. 지금 이렇게 보시 그렇죠. 그럴 예. 거라고 그게 디폴트라는 거죠. 그렇죠. 예. 수사 쪽에서 뭔가 풀릴 가능성 없어요? 그러면은 공수처하고 국수본에서 윤석열 씨를 구속하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일이 풀려가는 거죠. 구속하고 내란 혐의를 국무위원 일부 또 기소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럴 네. 가능성은 없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을 빨리 구속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그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을 지키려는 이유가 윤석열이 너무 좋아서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이를테면 지금 옛날처럼 이게 급격하게 무너질 경우에 이 체제가 무너질 경우에 다 수사 대상이다. 지금 이 지도부를 제가 실명까지 거론 안 하겠지만은 대부분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 아니면은 최근에 그렇죠. 있었던 건진 예. 폰에 지금 이름 법사폰. 법사폰에 지금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지금 이 지도 체제에 있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안 되게 하려면은 검찰은 지금 그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게 확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검찰은 또 들깨처럼 물어 뜯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저게 관저에 앉아 있어 건재한 것만으로도 이건 시그널이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29일 날 다시 한번 소환 조사하기로 했는데
연초에 빠르면 연말이지만 아마 연초에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빨리 체포를 해야 된다. 이게 사법적으로라도 이거는 내란죄로 해가지고 탄핵이 헌법재판소가 무력되더라도 이거를 깜빵으로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보내는 이 프로세스에 착수하지 않으면은 내란 세력들이 계속 저렇게 움직일 거예요. 외구박멸 대장군님이 헌법조항 주셨는데 요거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미성립으로 의결 공포 불가시. 법률안은 15일 경과 후에 국회의장이 결정 공표한다. 이런 이제 그건 그런 맞습니다. 내용이 있다고 그건 돼 맞습니다. 있는데 그건 맞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 법률안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임명을 보류한다고 했을 때 임명을 안 하겠다고 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 보류했을 때 보류는 언제까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돼 있고 기한도 없고요. 임명을 안 했을 경우에 대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한정 보류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건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란 특검법은 15일 동안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국회의장이 공표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게 1월 1일까지입니다. 1월 저는 1일까지. 한덕수가 오히려 그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그 여기에 대한 좀 또 한 번의 3차내란의 시도가 또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상당히 우려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3차내란은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특검법에 대한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내란 충분히 특검. 고려할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 탄핵되는 와중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오늘 2시에 탄핵 표결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고 저는 이 결국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수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탄핵 결정까지 이르는 거니까 저는 이 과정들을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듣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든 거는 사실은 그 비상계엄 선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코멘트 주시고 넘어가면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아침 신문 보니까 몇 개 언론사에서는 지금 이 한덕수 탄핵 사태 때문에 우리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논조를 보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무위원 계속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방금 국무위원 계속 탄핵하면은 경제가 불안정해진다고. 김도 그거고 뭐 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고 여기 이원재 대표가 제일 잘하시겠죠. 그러니까 경제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쉽게 얘기하면은 뭐가 됐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보이면 그게 그 나라의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뭐 숏을 치든 뭐 매도를 하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안 좋은 거는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거냐. 한덕수 탄핵으로 그렇게 된 거 맞죠?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윤석열이 언제쯤에 헌재의 헌재 심판을 받아서 결정이 나와서 탄핵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거를 모르니까 투자자들도 모르고 여기에 지금 내란이 벌어질지 내전이 벌어질지 다 모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과정 속에 한덕수의 그 권한대행에 이제 탄핵까지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환율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 상황이 1,470원 돌파했는데 1,500원 돌파할 수도 있을 것 저기 같은데요. 하나 더 말씀 프랑스에서도 지금 총리가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원래 다수당한테 총리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줘가지고 지금 붕괴됐잖아요. 네. 행정부. 그렇죠. 거기는 무디스가 바로 신용등급 깎아버렸어요. 한 등급. 바로 행정부. 근데 우리나라는 신용등급이 안 깎였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나라 그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계엄도 그렇죠. 해제, 시민들이 그렇죠. 다 뛰쳐나와가지고 쿠데타를 막아냈으니까. 여기는 혼란이 길어지지 않겠다라고 외국 투자회사들이 투자은행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안 깎인 거예요. 근데 한덕수 저러고 있지, 국힘 저러고 있지.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이제 신용등급 깎이고 가상금리 더 붙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하여간 지금 경제 얘기 뭐 하면 끝도 없는데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드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윤석열이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헌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기한이 정해지는 거 이게 최선의 국익이다. 네, 이거만큼 뭐 다른 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윤석열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 가장 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제가 걱정하는 게 딱 그런 논리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그 이런 가짜 논리거든요. 가짜 논리를 사실 반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당연히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가지 근거를 대가지고 바로 이제 반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반박을 한다고 해도 이 가짜 논리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아마 이런 대한민국이 너무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1월, 2월, 3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까지 여론이 조금이라도 뒤집히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정영식 씨가 사퇴할 수도 있고 뭐 온갖 것에 이제 사실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이제 이런 가짜 논리 중에 하나가 한덕수 대행이 여야 간 합의 헌법재판관 임명하려면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하는 것, 합의를 해오면 자기가 하겠다라는 것도 대표적인 가짜 논리거든요. 이 합의가 사실 요건도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헌법에 없어요. 예, 근데 헌법에는 그냥 국회에서 의결해서 선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논리들을 다 그때그때 좀 적절한 논리와 비유로서 잘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예, 아직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인데요. 마지막 태평양 전쟁이 막씩 그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당시 일본인 포로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연합군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를 했었더라면은 일본군 포로의 송환과 우리의 여러 요구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물론 그러지 못했지만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당시 위안부와 강제 동원된 사람들을 좀 송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우리에게 만약 권한이 있었더라면은 그리고 연합군들이 워낙 조선에서 원하면 하기 대한제국에서 그 원하면 임시정부에서 원하면 하게 해줄게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친일파였어요. 그래서 한일 양국 간의 사안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하겠습니다. 합의를 가져오면 하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청사는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겠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내란의 얘기죠. 당사자들한테 합의를 맞아요. 요구한다는 게 말이 다 되는 소리인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는 건 그런 뜻이다. 예, 그건 내란의 국민의힘도 당사자한테 합의를 내란의 요구하는 당사자가 거예요. 되어가고 네.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일단 가결이 돼야 되고 송부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직무정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뒤에도 임명이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진짜 혁명적인 상황이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이 일어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조기 종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 안타깝습니다. 윤석열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들 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유영중 대표님하고 긴급하게 또 이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